제발, 여기 보내지 마세요. 저 멀쩡해요. 어머님 요즘 환청이랑 망상이 심하세요. 아까도 누가 날 굶긴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입소수속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뭘 한 거요? 혹시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당신의 공감 하나가 저 같은 이들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1년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장례식 정리해야 할 서류들, 그리고 혼자 남겨진 집의 적막함.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낮엔 동네를 산책하고, 저녁엔 텔레비전을 보다 잠드는 일상이요. 저는 최옥분, 올해 72입니다. 40년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고,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었지만 그 시간들이 후회되진 않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참 따뜻한 일이니까요. 남편이 암 투병을 할 때도 전 옆에서 끝까지 간병했습니다. 병원비로 평생 모은 돈이 다 나갔지만 남편의 손을 잡고 마지막을 함께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됐고 남은 건 남편의 유족연금 월 32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 진우가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바쁜 게 느껴졌어요. 응급의학과 의사라 밤낮 없이 일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잘 지내지 뭐. 너나 몸 챙겨라. 네, 어머니. 주말에 한번 들를게요. 하지만 주말에도 응급 호출이 오면 못 오는 게 아들이었습니다. 전 이해했어요. 아들이 환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제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스불을 껐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도 왜 열었는지 잊어버렸어요.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려서 하루에 2번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가스불이 켜진 채로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한참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탄 냄새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냄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국은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가스불은 그대로 켜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깜빡했구나. 위험할 뻔했네.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웃분한테 연락받았는데 집에서 탄 냄새가 났다고요. 아, 그게. 국을 끓이다가 깜빡했어. 괜찮아. 어머니, 그건 위험해요. 혹시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전 거절하고 싶었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아들과 함께 종합병원 신경과에 갔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데 옆에서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전 아들의 손을 쥐었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최옥분 환자 보호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료실 안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름표엔 신경과 전문의 정태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 최근에 기억력이 떨어지셨나요? 정 의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어떤 것들을 잊으시나요? 아침에 밥 먹었는지, 약 먹었는지. 그런 것들이요. 정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8월. 중순쯤? 정확히는 8월 23일입니다. 괜찮습니다. 정 의사는 몇 가지 질문을 더했습니다. 간단한 계산, 그림 그리기, 단어 기억하기. 저는 몇 가지는 맞췄지만 몇 가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정 의사는 아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저도 함께 들어갔어요. 보호자분, 정식으로 치매라고 진단할 단계는 아닙니다. 아들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경도인지 장애가 의심됩니다.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또래보다 떨어져 있지만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의사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들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규칙적인 운동. 무리하지 않기. 네, 맞습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충분히 주무시고 과도한 스트레스나 신체 활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셔야 하고요. 영양 상태가 나빠지거나 수면이 부족하면 증상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정의사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를 잘 지키시면 상태가 유지되거나 천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3개월 뒤에 다시 오셔서 경과를 보겠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전 놀라서 아들을 봤습니다. 진우야,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저도 걱정되고요. 우리 집 방 하나 있으니까 거기서 지내세요. 유진이도 좋아할 거예요. 유진이는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 집에 들어가면 며느리한테 짐이 될 텐데. 하지만 아들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얼마 동안만 신세 질게. 아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짐을 싸서 아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하고 넓었어요. 며느리 유진이가 현관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빵 정리해뒀어요. 유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 짐을 들었습니다. 키가 165cm쯤 되고 날씬한 몸매에 긴 생머리를 한 여자였습니다. 화장을 예쁘게 했고 옷도 깔끔했어요. 고맙다, 유진아. 유진이는 저를 안방 옆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침대와 옷장, 창가에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님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래, 고맙구나. 저는 침대에 앉아 방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며느리가 신경 써서 준비한 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식탁에는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이 올라와 있었어요. 아들이 퇴근해서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그래, 잘 먹을게. 밥을 먹으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무리하지 않기.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괜찮으실 거래요. 유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식사 잘 챙겨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고맙구나, 유진아. 전 며느리가 참 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후 유진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저녁 드라마가 나왔어요.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발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유진이를 슬쩍 봤습니다. 유진이는 설거지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엔 뭔가 화려한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여행 사진들. SNS구나. 전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유진이의 표정이 뭔가 어두워 보였어요. 미간을 찌푸리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진이의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카드 대금 납부일이 3일 남았습니다. 잔액 0원. 유진이는 스마트폰 화면을 재빨리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뭔가 걱정거리가 있나 보구나. 하지만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잘 지내야지. 아들한테 짐이 되면 안 돼.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복도 너머로 유진이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하는데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달까지 안 갚으면 큰일 나요. 전 귀를 기울였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유진이가 무슨 어려움이 있나 보구나. 하지만 전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사생활이니까요.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은 일찍 출근했고 집엔 저와 유진이만 남았습니다. 유진이는 아침을 차렸습니다. 밥과 국, 김치 몇 가지 반찬이 올라왔어요. 어머님 드세요. 그래, 고맙다.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유진이도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스마트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아, 무슨 걱정 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하지만 눈빛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유진이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점심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그래, 다녀와라. 유진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여기서 잘 지내야지. 아들이 걱정하지 않게. 전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무너질 거라는 걸. 며느리의 숨겨진 고민이 저를 향할 거라는 걸.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곧 시작될 거라는 걸. 아직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들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유진이가 차려준 밥을 먹고 낮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낮잠을 잤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들이 퇴근해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유진이는 저한테 친절했습니다. 밥도 잘 챙겨주고 약 먹을 시간도 알려줬어요. 하지만 가끔 스마트폰을 보며 한숨 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이번 달은 정말 안 돼요. 저희도 빠듯해서. 알았어요. 다음 달에 보낼게요. 전 침대에 누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진이가 친정 쪽으로 뭔가 어려움이 있나 보구나. 하지만 며느리 일에 제가 끼어들 순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은 병원 야간 당직으로 집에 없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유진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는데 복도에서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렇게 울지 마. 내가 뭐라도 해볼게. 대출 이자가 50만 원이라고. 이번 달 꼭 갚아야 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구해볼게. 통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님,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유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들어와. 문이 열리고 유진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유진이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어머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전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니? 유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드세요. 친정 어머니가.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사시는데 집에 대출이 있거든요. 이번 달 이자를 못 갚으신대요. 전 조용히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유진이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번 달만 50만 원만 도와드리면 되는데. 저희 형편이 빠듯해서요. 그건 내 친정 일이잖니. 내가 알아서 도와드려야지. 유진이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실 저도 돈이 없어서요. 민섭 씨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그럼. 유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만 5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5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게 없는 돈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유진아,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구나. 유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요? 50만 원도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내 친정 일이잖니. 내가 왜 내 친정 빚을 도와줘야 하니? 유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빚이 아니라 이자예요, 어머님. 그리고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전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아, 가족이긴 하지만 선은 지켜야지. 내 친정은 내가 챙기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야. 그리고 결혼 전에 전 이미 결혼 전에 빚이 있어 힘들어하던 며느리에게 2천만 원이란 큰 카드 빚을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해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 결혼 전 일은, 그리고 어머님은 연금도 나오시잖아요. 한 달에 320만 원씩, 50만 원 정도는 괜찮으시잖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연금까지 알고 있었구나. 유진아, 그 돈은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이야. 나중에 내가 아프면 쓸 돈이고. 지금 제 엄마가 힘드신데 어머님은 여유 있으시잖아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내 돈으로 내 친정 빚까지 갚으란 거니? 그건 선을 넘는 거야. 유진이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님은 정말 차갑네요. 제 엄마가 얼마나 힘드신데. 내 엄마가 힘드신 건 안타깝지만 그건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진우한테 솔직하게 말하든지. 남편한테는 말 못해요. 그럼 우리 엄마가 창피해지잖아요. 그럼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미안하지만 난 도와줄 수 없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는 손을 떨며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나 봐요. 유진이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전 침대에 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가 잘한 걸까? 너무 냉정하게 군 건 아닐까? 하지만 제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친정은 며느리가 챙기고 시댁은 시댁이 챙기는 거였어요. 그게 선이었습니다.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차가운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도 너머로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안 돼. 시어머니한테 말했는데 안 된대. 뭐? 연금이 320만 원이나 나온다고. 그런데도 안 도와준다고. 알았어.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통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전 불안한 마음으로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유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이 당직 후 집에 돌아왔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그래, 잘 잤다. 전 아들에게 어젯밤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의 일을 아들이 알면 마음 아파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은 샤워를 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유진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유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식탁에 밥과 국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어제보다 양이 적었습니다. 반찬도 김치 한 접시뿐이었어요. 아들은 피곤해서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밥을 후루룩 먹고 다시 침실로 들어가 잤어요. 저는 작은 밥그릇을 들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유진이는 맞은편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달라졌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유진이가 외출 준비를 했어요. 어머님, 전화 갔다 올게요. 그래. 유진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전 제 결정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선을 지키는 게 맞는 거였어요. 저녁 무렵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사올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아. 아들은 치킨을 사왔습니다. 유진이도 돌아와서 함께 식사했어요. 식탁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유진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들은 피곤한지 말없이 치킨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전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들은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유진이는 차갑게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복도 너머로 유진이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돈 구할 방법이 있어. 어떻게? 시어머니 연금 통장을 내가 관리하면 돼. 방법이 있다니까. 조금만 기다려. 통화가 끊겼습니다. 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연금 통장? 그걸 왜? 하지만 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한 마음으로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진이는 저한테 점점 더 차갑게 대했어요. 아침 인사를 하지 않았고 식사도 예전만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반찬이 줄어들었고 국 양도 적어졌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여전히 밝게 웃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어땠어요? 어머님 약 드셨어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아들은 아내가 저를 잘 챙긴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유진이가 또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님. 뭐니? 생각해보니까 어머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제 친정은 제가 챙겨야죠. 그런데 유진이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연금 통장이랑 카드, 제가 관리해드릴까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어머님 기억력도 좀 떨어지시잖아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목적이었구나. 아니야. 아직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어머님 만약 실수하시면 어떡해요? 유진아,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 유진이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러시려면 어쩔 수 없죠. 유진이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날 밤 전 악몽을 꿨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누군가 제 통장을 빼앗아가는 꿈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전 가방을 열어 통장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이제부터 조심해야겠어. 전 통장을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은 새벽 5시에 응급호출을 받고 병원으로 갔어요. 급한 환자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늦을 것 같아요. 저녁도 못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아들이 나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전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실로 나가려는데 유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뭔가 계산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전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 유진이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 생활비가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나가요. 유진이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관리비 30만 원, 식비 100만 원, 공과금 20만 원, 통신비 15만 원, 교통비 30만 원, 그리고 이것저것 하면 350만 원이에요. 그래. 근데 어머님이 같이 사시니까 식비랑 공과금이 더 나가거든요. 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니? 유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생활비는 어머님 연금으로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내 연금으로? 네. 어머님도 여기서 식사하시고 전기 쓰시고 물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몫은 어머님이 부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얼마나 내야 하는데? 한 달에 8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식비 50만 원, 관리비랑 공과금 30만 원. 80만 원? 네. 그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전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연금이 320만 원이었어요. 80만 원을 떼면 240만 원이 남았습니다. 많은 돈이었지만 뭔가 속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애매했습니다. 유진이 말대로 전 이 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으니까요. 알았어. 그렇게 하지. 유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그럼 매달 5일에 계좌로 보내주시면 돼요. 유진이는 메모지에 계좌번호를 적어줬어요. 전 메모지를 받아들고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전 은행에 가서 80만 원을 유진이 계좌로 송금했어요. 어머님 잘 받았어요. 고마워요. 유진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유진이가 또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전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님 죄송한데 생활비를 좀 더 올려야 할 것 같아요. 뭐?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식비가 더 많이 나가고 전기세도 올랐어요. 그래서 얼마나 더 내야 하는데?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요. 120만 원? 전 깜짝 놀랐습니다. 2주 전에 80만 원이라더니 갑자기 120만 원이라니. 유진아, 그건 너무 많은 거 아니니? 어머님,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만큼 나가요. 유진이는 스마트폰으로 가계부를 보여줬어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만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지. 전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 매달 120만 원을 유진이에게 보냈어요. 연금 320만 원 중 120만 원을 떼면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여전히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좋은 걸 알아냈어요. 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이요. 유진이는 큰 박스를 들고 왔어요. 안에 접히지 않은 박스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접으시면 돼요. 한 개당 50원이에요. 박스를 접으라고? 네. 심심하실 텐데 이거 하시면 용돈도 벌고 좋잖아요. 전 박스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걸 내가 해야 하니? 어머님도 용돈 필요하시잖아요. 하루에 100개만 하시면 5천 원이에요. 한 달이면 15만 원이고요. 유진이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유진아, 나 나이가 72이야. 이런 일 하기 힘들어. 에이, 손만 움직이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요. 그리고 어머님 생각해보세요. 매달 120만 원 내시잖아요. 그거라도 벌어야 부담 안 되시죠?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진이 말이 맞긴 했어요. 매달 120만 원을 내니까 조금이라도 벌면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해볼게. 유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100개씩만 하시면 돼요. 다음 날부터 저는 박스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앉아 박스를 하나씩 접었어요. 박스가 딱딱했습니다. 손에 힘을 줘야 접혔어요. 몇 개 접으니까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00개를 채워야 했으니까요. 오전 내내 박스를 접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을 때 50개를 접었어요. 손에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점심은 알아서 드세요. 냉장고에 재료 있어요. 응. 전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달걀 몇 개, 손질 안 된 채소, 김치만 있었어요. 밥도 안 해놨습니다. 전 가스불을 켜고 밥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아파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물에 밥 말아서 김치 몇 조각이랑 먹었습니다. 오후에도 박스를 계속 접었어요. 오후 5시쯤 100개를 다 접었습니다. 손등에 물집이 터져서 피가 났습니다. 밴드를 찾아 붙였어요. 유진이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100개 다 하셨어요? 응. 잘하셨네요. 내일도 부탁드려요. 유진이는 박스를 확인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아들은 제 손을 봤어요. 어머니, 손에 왜 밴드가 붙어 있어요? 아, 이거. 괜찮아. 그냥 살짝 다쳤어. 어디서요? 유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박스 접기 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심심하시대요.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박스 접기요? 응. 심심해서. 거짓말이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손 다치시면 안 돼요. 알았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100개씩 박스를 접었어요. 손은 물집투성이가 됐고 손가락 관절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도 아팠어요. 하루 종일 바닥에 앉아 있으니까요. 체중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고 하루 종일 일만 했으니까요. 2주가 지났을 때 유진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양말도 접어주세요. 유진이는 또 큰 봉지를 들고 왔어요. 양말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양말은 한 켤레당 30원이에요. 50켤레만 하시면 1,500원이에요. 유진아, 나 이미 박스 100개 하고 있잖아. 괜찮아요. 양말은 쉬워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전 더 이상 거절할 힘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그날부터 박스 100개, 양말 50켤레를 매일 접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점심은 대충 밥 말아 먹고 계속 일했습니다. 손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물집이 터지고 피가 나고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체중은 일주일 만에 3kg 더 빠졌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움푹 들어간 눈, 튀어나온 광대뼈, 주름이 더 깊어진 얼굴. 내가 이렇게 됐구나. 3주째가 됐을 때 유진이가 또 생활비를 올렸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부터 150만 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150만 원? 네. 물가가 또 올랐어요. 전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금 320만 원 중 150만 원을 떼면 170만 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박스와 양말을 접어서 하루 6,500원, 한 달에 19만 5천 원을 벌었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몸은 망가지고 건강은 나빠지고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날 밤 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강조했던 3가지가 떠올랐어요. 잘 먹고 잘 자고 무리하지 않기. 간단한 산책도 필요하다고 해서 운동 삼아 조금 해보려고 동의했었는데 지금 전 그 3가지가 전부 무너져 있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매일 무리하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건 아닐까? 하지만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말하면 집안이 깨질 테고 며느리는 더 무서워질 테니까요. 전 그저 혼자 울었습니다. 어두운 밤 아무도 모르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몸무게는 8kg 빠졌어요. 원래 58kg였는데 이젠 50kg밖에 안 됐습니다. 손은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었고 손가락 관절은 계속 부어 있었어요. 허리는 하루 종일 바닥에 앉아 일하느라 굽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 모습이 무서웠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 움푹 들어간 눈. 내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야 했어요. 박스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서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박스 쓰레기 좀 버리고 오세요. 전 큰 쓰레기 봉투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비틀거리며 쓰레기장으로 향했어요. 숨이 찼습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쓰레기장에 도착해서 봉투를 버렸습니다. 돌아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이웃집 박선미 씨였습니다. 전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선미 씨. 박선미 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눈빛이 충격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님, 많이 야위셨는데요. 혹시 많이 편찮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으신데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세요. 박선미 씨가 제 손을 봤습니다. 손은 왜 그래요? 상처가 이렇게 많고. 이건 굳은 살인가요? 전 재빨리 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집안일 하다가 좀 다쳤어요. 집안일이요? 어머님 나이에 무슨 집안일을 그렇게 하셨길래? 박선미 씨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전 대답하지 못했어요. 박선미 씨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이요? 어머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데. 정말 괜찮아요. 저 들어가 봐야 해서요. 전 서둘러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비틀거렸어요. 박선미 씨가 재빨리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미안해요. 괜찮아요. 어머님, 이건 괜찮은 게 아니에요.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그래요. 전 박선미 씨의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박선미 씨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박선미 씨가 눈치챘을까? 하지만 뭘 눈치챈다는 걸까요? 전 스스로도 뭐가 잘못됐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를 내는 것도 박스를 접는 것도 겉으로 보면 제가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진이가 문을 열었어요. 박선미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반찬통을 들고 있었어요. 유진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들어오세요. 박선미 씨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전 제 방문을 살짝 열고 들을 수 있었어요. 유진 씨, 어머님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던데요. 그래요? 네. 아까 복도에서 뵀는데 너무 야위셨고 비틀거리시더라고요. 유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저도 걱정이에요, 선미 씨.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이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밥을 드셨는데 안 드셨다고 하시고 약도 제대로 안 드시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박스 접기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말렸는데 계속 하신대요. 손 다치실까봐 걱정인데. 박선미 씨가 물었습니다. 박스 접기요? 네. 심심하시다고. 제가 말렸는데 안 들으세요. 그래요? 네. 그리고 식사도 잘 안 하세요. 제가 차려드려도 몇 숟가락만 드시고 그만두시고. 유진이의 목소리가 슬프게 떨렸어요. 연기였습니다. 박선미 씨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병원에 모시고 가보셨어요? 1달 전에 갔었는데 다음 달에 다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저도 알아요. 근데 어머님이 병원 가시는 걸 싫어하세요. 유진이는 한숨을 또 쉬었습니다. 선미 씨, 제가 아는 요양 상담사 있는데 한번 연락해 볼까요?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박선미 씨가 돌아갔습니다. 전 문틈으로 유진이를 봤어요. 유진이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습니다. 요양 상담이라. 좋네. 유진이는 뭔가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가슴이 철렁했어요. 요양 상담? 설마 날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야? 그날 저녁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 아들은 제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어머니, 많이 야위신 것 같은데. 밥은 잘 드세요? 유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요즘 잘 안 드세요. 제가 이것저것 해드려도 몇 숟가락만 드시고. 그래요, 어머니?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드셔야 해요. 알았어. 식사 후 유진이가 제 방으로 왔어요. 손에 빨간 홍삼 음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전병을 받아들었습니다. 유진아,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니? 유진이는 차갑게 웃었어요. 건강에 좋은 거요. 빨리 드세요. 전병을 들여다봤습니다. 붉은색 액체가 담겨 있었어요. 마시고 나면 항상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너무 깊어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요. 혹시 이 안에 수면제가 들어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진이가 노려보고 있었어요. 전할 수 없이 병을 열어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유진이는 빈 병을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요양 상담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요양 상담. 네. 어머님 건강 체크하러 오시는 거예요. 나 요양원 가기 싫은데. 가셔야죠. 어머님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유진이는 그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전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이 감겼어요. 요양원. 그곳에 가면 연금 통장을. 그 생각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오후 박선미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유진이와 단둘이 이야기했어요. 전방 안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진 씨, 요양 상담사 연락처 드릴게요. 다음 주 화요일에 오실 수 있대요. 감사해요, 선미 씨. 그리고 혹시 어머님 식사는 잘 챙겨드리고 계세요? 물론이죠. 근데 어머님이 잘 안 드세요. 그래도 계속 권해드려야죠. 어머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서 걱정돼요. 저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요양시설이 나을 것 같아요. 박선미 씨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박선미 씨가 돌아간 후 전 창밖을 봤습니다. 박선미 씨가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미 씨, 눈치챘을까? 아니면 유진이 말을 믿는 걸까? 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전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예전에 준 공책이 서랍에 있었어요. 전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박선미 씨가 날 걱정해줬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유진이가 무서워서. 요양 상담이 다음 주에 온다고 한다. 무섭다.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제게는 소중한 기록이었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요. 전 공책을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날 좀 도와줬으면.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박선미 씨도 아들도 아무도 진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3주째가 됐습니다. 제 몸무게는 45kg까지 떨어졌어요. 걸을 때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손은 더 이상 제 손 같지 않았어요. 굳은 살과 상처, 부어오른 관절. 펜을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무서웠어요. 뼈만 남은 얼굴, 움푹 들어간 눈, 핏기 없는 입술.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건 아닐까? 어느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오후 7시쯤이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진우야. 일찍 왔네. 전 소파에서 겨우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아들이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팔이 왜 이렇게 가늘어요? 뼈만 만져져요. 나이 들면 그렇지 뭐. 아니에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아들은 제 손을 들어 자세히 봤습니다. 손도. 이게 뭐예요? 굳은 살이 이렇게 많고 관절이 다 부었어요. 박스 접다가 그래. 박스를 얼마나 접으셨길래 이렇게 됐어요? 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여보 왔어요? 유진 씨, 어머니 좀 보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유진이는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이 박스 접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요. 제가 그만하시라고 했는데. 그만하라고요? 어머니, 그만하시라고 했어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은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병원 가요. 제가 휴가 내서 모시고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어머니 체중이 얼마나 빠지셨는지 아세요? 아들은 제 손을 잡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체중계를 꺼냈어요. 어머니, 올라가 보세요. 전 체중계에 올라갔습니다. 숫자가 표시됐어요. 45kg.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45kg요? 한 달 전에 58kg이셨는데. 그랬나? 어머니, 한 달 만에 13kg 빠지셨어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아들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전부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괜찮아. 그냥 입맛이 없어서 그래. 아들은 한참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병원 갈 거니까 편히 쉬세요.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아들은 침실에 들어가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이가 침실에서 나왔어요. 여보, 왜 안 들어와요?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 어머니 일이요. 유진이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걱정돼요. 저도요. 정말 그냥 입맛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한 달에 13kg이 빠지는 게 정상인가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의사잖아요. 이건 영양실조 수준이에요. 아들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뭐 하려고요? 잠깐만요. 아들은 스마트폰 앱을 열었어요. 홈 CCTV 앱이었습니다. 유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여보, 그거 왜 봐요? 그냥. 혹시 어머니가 낮에 어떻게 지내시나 싶어서요. 아들은 녹화 영상 목록을 열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여보, 지금 필요 없잖아요. 피곤하니까 자요. 잠깐만요. 아들은 오늘 날짜를 선택했습니다. 오전 10시 파일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거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바닥에 앉아 박스를 접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개, 2개, 3개. 계속 접었습니다. 시간이 빨리 흘렀어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 시간 동안 계속 박스를 접었습니다. 쉬지 않고요. 아들은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오후 1시. 어머니가 여전히 바닥에 앉아 박스를 접고 있었어요. 점심을 먹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 파일. 여전히 박스를 접고 있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나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는 휴지로 피를 닦고 다시 박스를 접었습니다. 아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은 다른 날짜를 선택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어머니는 계속 일하고 있었어요. 박스를 접고 양말을 접고 쉬지 않고 점심시간에도 먹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그저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일했어요. 아들은 화면을 멈췄습니다. 유진이를 봤어요. 이게 뭡니까? 여보, 그건 어머니가 하루 종일 박스를 접고 계세요. 점심도 안 드시고요. 그건 어머님이 하고 싶다고 하셔서. 하고 싶다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손에 피나면서까지 하고 싶어 하실 리가 없어요. 여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이게 다 찍혀 있어요. 아들은 더 많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2주 전, 3주 전, 한 달 전. 모든 영상이 같았어요. 어머니가 하루 종일 바닥에 앉아 일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모습. 아들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유진 씨, 이게 뭡니까? 어머니한테 뭘 한 겁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머님이 원하신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출근 안 할 거예요.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갈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랑 이야기 제대로 해야겠어요. 아들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유진이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전제 방에서 그 모든 걸 들었습니다. 문틈으로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진우가 알아챘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안도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다음 날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은 출근하지 않았어요. 대신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1시간쯤 후 돌아왔어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요. 준비하세요. 알았어. 아들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유진이는 부엌에 있었어요. 아들은 조용히 거실 화분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계를 화분 뒤에 숨겼어요. 녹음기였습니다. 손가락만 한 크기의 소형 녹음기.
아들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였어요. 그리고 다시 제게 왔습니다. 어머니 가요. 병원에 갔습니다. 종합병원 내과였어요. 담당 의사는 50대 여자 의사였습니다. 어르신 언제부터 체중이 줄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쯤 전부터요. 한 달에 얼마나 빠지셨어요? 13kg요. 의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 달에 13kg요? 식사는 제대로 하셨어요? 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대신 말했어요.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습니다. 의사는 제 손을 자세히 봤습니다. 손에 상처가 많으시네요. 이건 어떻게 난 건가요? 일하다가요.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박스 접기요. 의사는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일단 혈액 검사부터 하시죠. 영양 상태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체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를 받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를 상담실로 불렀어요.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까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영양실조요? 네. 단백질 수치, 비타민 수치. 전부 정상 범위 이하예요. 그리고 의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면제요? 네. 졸피뎀 성분이에요. 일반적인 복용량보다 많은 양입니다. 어머니, 수면제 드세요? 아니, 안 먹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매일 밤 홍삼 음료를 줬어. 그걸 마시면 항상 깊게 잠들었어. 아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의도적으로 투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단서 작성해 드릴게요. 경찰에 제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오며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미안해. 너희 부부가 싸울까봐. 어머니.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미안해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지킬게요.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핸들을 잡고 말없이 운전했어요. 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기 전 아들이 차를 잠깐 세웠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기 앱을 열었어요. 오늘 아침에 숨겨둔 녹음기와 연동되는 앱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다음 주면 요양원 상담 있어. 그럼 연금 통장은? 요양원 입소하면 보호자가 관리하게 돼 있어. 그럼 내가 관리하는 거지. 아들은 녹음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연금 통장을. 아들은 핸들을 세게 쳤습니다. 제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 괜찮아, 진우야. 괜찮지 않아요. 이건 학대예요. 아들은 차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집에 가면 이야기 제대로 할 거예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차에서 내리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요. 전 아들을 따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왔어요? 병원 어떻게 됐어요? 유진이는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유진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쉬세요. 알았어. 전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어요. 살짝 열어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 씨, 이야기 좀 합시다. 무슨 이야기? 앉으세요. 유진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병원에서 혈액 검사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어요. 유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면제요?
네. 졸피뎀이요. 일반 복용량보다 훨씬 많은 양이 검출됐어요. 그건 어머님이 잠 못 주무셔서 제가. 어머니는 수면제 드신 적 없다고 하시던데요. 유진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아들은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루 종일 박스를 접는 장면, 손에서 피가 나는 장면, 점심을 거르고 물만 마시는 장면. 모든 게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유진이는 화면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어머님이 하고 싶다고 하셔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가 한 달 만에 13kg이 빠지셨어요. 영양실조 진단 나왔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잘 안 드셔서. 안 드신 게 아니라 못 드신 거죠. 아들은 또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숨겨둔 녹음기 파일이었어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다음 주면 요양원 상담 있어. 그럼 연금 통장은? 요양원 입소하면 보호자가 관리하게 돼 있어. 그럼 내가 관리하는 거지. 유진이는 스마트폰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이 계속 재생했어요. 그리고 매달 150만 원씩 받고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빚 이자는 갚을 수 있어. 하지만 원금은 못 갚잖아. 연금 통장까지 있으면 1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유진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압니까?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뭘 한 겁니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한테 매달 150만 원씩 받아갔어요. 그것도 모자라 박스 접기 시켰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수면제까지 먹였어요. 이게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유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요. 5천만 원이에요. 매달 이자만 150만 원이고. 그건 당신 문제잖아요. 왜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한 겁니까?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서재로 들어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이거 서명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혼 동의서예요. 유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안 돼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아들은 서류를 탁자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전에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요? 네. 노인학대, 약물투여,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요. 유진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제발. 짐 싸세요. 오늘 안으로 나가셔야 해요. 전방 안에서 모든 걸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안도감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끝났구나. 이제 끝났어. 30분쯤 지났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었어요.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최진우 씨 댁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고 접수해서 왔습니다. 강유진 씨 계십니까? 유진이는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경찰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강유진 씨,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유진이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어요. 여보, 제발. 이러지 마요.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 1명이 말했습니다. 자진 동행하시면 되는데 거부하시면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유진이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동행하겠습니다. 경찰이 제 방으로 왔습니다. 어르신 피해자이신가요? 네. 혹시 병원 진단서 있으세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아들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꺼냈어요. 경찰은 진단서를 확인했습니다. 영양실조, 수면제 과다 검출. 알겠습니다.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찰은 유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제 방으로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고맙다, 진우야. 아들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너무 바빴어요. 어머니한테 신경을 못 썼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저녁을 차렸어요. 미역국, 계란찜, 나물 반찬들. 정성껏 차린 식탁이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고맙다. 전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고마워서. 식사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2주 정도 병원에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입원? 네. 영양실조 치료받으셔야 해요. 링거 맞고 제대로 된 식사하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알았어. 제가 매일 가서 챙겨드릴게요. 회사에 휴가 신청했어요. 진우야, 그러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들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론 제가 제대로 모실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날 밤 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이었어요. 더 이상 박스를 접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150만 원을 주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수면제 탄 홍삼을 마시지 않아도 됐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입원 수속을 했어요. 4인실 병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포근했어요.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습니다. 어르신, 2주만 잘 드시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들은 옆에 앉아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매일 와서 챙겨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영양제를 맞으니 몸이 조금씩 나아졌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체중도 2kg 늘었어요. 아들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에 출근 전 저녁에 퇴근 후 꼭 들렀어요. 어머니, 오늘 식사는 잘하셨어요? 그래, 다 먹었어. 잘하셨어요. 조금씩 좋아지고 계세요. 아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전 행복했어요. 입원 1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녁에 병원에 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유진 씨 소식 들으실래요? 어떻게 됐니? 아들은 의자에 앉아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 끝났어요. 인학대 약물 투여,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래요. 그래. 그리고 이혼 절차도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이는 뭐라고 하던 계속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빚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 아이도 힘들었겠구나. 아들이 저를 봤어요. 어머니, 유진 씨 편을 드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 아이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마음이 넓으세요. 넓은 게 아니야. 그냥 이해하고 싶은 거지.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아들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대단하세요. 2주 후 전 퇴원했습니다. 체중은 52kg까지 회복됐어요. 손에 상처도 많이 나았고 관절 부기도 빠졌습니다. 아직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아들이 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거실 바닥엔 박스 더미가 사라져 있었고 새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복도엔 안전 손잡이가 달려 있었어요. 제 방도 새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작은 테이블, 창가엔 국화 화분. 어머니, 마음에 드세요? 그래. 좋구나. 앞으로 제가 어머니 식사 다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저녁엔 같이 산책하고요.
고맙다, 진우야. 아들은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전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새로 시작할 수 있겠구나.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에서 아들과 함께 지내는 일상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어요. 매일 아침 7시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며 제 방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아침 차려놨어요. 꼭 드세요. 그래. 고맙다. 식탁엔 미역국, 계란말이, 나물 반찬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전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최옥분 어르신 맞으십니까? 네. 저희 강유진 씨 사건 담당 형사입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경찰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노트북과 서류를 꺼냈어요. 어르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강유진 씨가 어르신께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얼마를 받아갔습니까? 처음엔 80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엔 120만 원, 마지막엔 150만 원이었습니다. 경찰은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지급하셨나요? 제 연금 통장에서 며느리 계좌로 송금했어요. 은행 내역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전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경찰은 통장을 확인했어요. 매달 정확히 송금되셨네요. 이것도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스 접기도 시켰어요. 하루에 100개씩, 나중엔 양말까지 50켤레씩. 그 대가는 받으셨습니까? 한 개당 50원, 양말은 한 켤레당 30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은 없어요. 경찰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노동 착취까지 했군요. 이것도 혐의에 추가하겠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경찰이 돌아간 후 전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유진이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일주일 후 아들이 법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1차 재판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니? 아들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 씨가 전부 인정했어요. 그래? 네. 노인학대, 약물투여, 재산 편취 미수, 노동 착취. 전부요. 아들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피고인이 빚 때문에 심리적 압박이 심했다고 정상 참작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검사 측에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학대라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선고는 언제 나와? 다음 달이요. 판사가 추가 자료 검토하겠대요. 전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진우야. 네, 어머니. 유진이를 면회 갈 수 있을까? 아들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면회요? 왜요? 그 아이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어머니, 유진 씨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는데. 알아. 하지만 그래도 보고 싶어. 아들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3일 후 전 아들과 함께 구치소에 갔습니다. 면회실이었어요. 투명한 유리 너머로 유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감복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전 전화기를 들었어요. 유진아,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유진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빚 때문에, 돈 때문에.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나도 알아. 어머님은 저한테 잘해주셨잖아요. 결혼할 때 빚도 갚아주시고. 근데 전 그 은혜를 이렇게 갚았어요. 유진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 사람도 아니에요. 짐승만도 못해요. 전 조용히 유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네. 너도 힘들었겠구나. 유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봤어요. 어머님,
5천만 원 빚에 쪼들리면서 매달 이자 갚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SNS에 허세 부리느라 얼마나 외로웠니? 어머님, 그래도 제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 용서는 안 돼. 하지만 이해는 하고 싶어. 유진이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보상은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으면 돼. 네. 네. 절대 안 할게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교도관이 유진이를 데리고 갔어요. 유진이는 뒤돌아보며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면회실을 나오며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왜 유진 씨를 용서하려고 하세요? 용서하는 게 아니야. 이해하려는 거지. 전 아들을 봤습니다. 진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유진이도 잘못했지만 그 아이도 피해자야. 빚의 피해자, 허세의 피해자. 그래도 어머니한테 한 짓은 범죄예요. 맞아. 범죄야. 그래서 벌은 받아야지. 하지만 미워하진 않을 거야. 그게 내 마음이 편하니까. 아들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한 달 후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저는 법정에 갔어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유진이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피고인 강유진에 대한 선고를 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은 경도인지 장애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학대를 자행했습니다. 경제적 착취, 노동 착취, 약물 투여, 영양실조 유발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도한 빚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있었던 점을 참작합니다. 판사는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강유진을 징역 2년에 처합니다. 다만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 노인 관련 시설에서 봉사할 것을 명합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유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집행유예네요. 감옥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유진이가 감옥 가면 그 아이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이렇게라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들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저보다 훨씬 큰 사람이세요. 일주일 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이혼 확정 판결 났어요. 그래.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네. 재산 분할도 없어요. 유진 씨가 모두 포기했어요. 아들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복잡해요. 그럴 거야. 1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근데 어머니한테 그렇게 한 걸 생각하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전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야, 이제 그만 생각해. 미워하면 내 마음만 아파. 네, 어머니. 그날 밤 전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유진이 선고가 났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감옥은 안 가게 됐다. 다행이다. 그 아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혼도 확정됐다. 진우는 마음이 아프겠지만 이게 맞는 것 같다. 이제 정말 끝났다.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일기를 덮고 전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고 환한 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어요. 가을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걸으세요. 응.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으세요? 그냥 이렇게. 너랑 함께 조용히 지내고 싶어. 저도 그러고 싶어요. 아들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앞으론 더 잘할게요. 어머니한테 신경 많이 쓸게요. 고맙다, 진우야. 우리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이구나. 전눈을 감고 햇살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따뜻함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전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걸 봤어요.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올해도 거의 끝나가는구나. 힘든 한 해였습니다. 고통스러웠고 외로웠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아들 덕분에, 그리고 제 자신 덕분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진우야. 눈 오네. 아들이 창가로 왔어요. 정말 오네요. 올해 첫눈이에요. 예쁘다. 어머니, 내일 눈 그치면 같이 산책 나가요. 그래, 좋지. 아들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눈 내리는 걸 봤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아들은 저를 위해 작은 트리를 샀어요. 거실에 세워놓고 불을 켰습니다. 어머니, 예쁘죠? 그래. 예쁘네. 어머니, 선물 있어요. 아들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전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 목도리와 장갑, 그리고 작은 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쓰세요. 그리고 수첩은 일기 쓰시라고요. 고맙다, 진우야. 전 목도리를 목에 둘렀어요. 포근하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럴 거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 아침, 아들과 저는 일찍 일어나 해돋이를 보러 갔어요. 아파트 옥상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해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도 진우야.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전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올해는 건강하게 잘 지내자. 그리고 진우랑 행복하게 살자. 눈을 떴을 때 아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소원 빌으셨어요? 비밀이야. 저도 소원 빌었어요. 무슨 소원?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제 곁에 계시길. 전 아들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진우야. 정말 고마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벚꽃이 피었어요. 아들과 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날렸어요. 어머니, 예쁘죠? 그래. 정말 예쁘네. 전 벚꽃잎을 손으로 받았습니다. 연분홍빛 꽃잎이 손바닥에 내려앉았어요. 새로운 시작이구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전문을 열었어요. 이웃집 박선미 씨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들어와요. 박선미 씨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소식 들었어요. 네. 좀 힘들었어요. 박선미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진작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어머님. 아니에요. 선미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웃으로서 더 관심 가졌어야 했는데. 선미 씨,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선미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 말벗이 되어준다고 했어요.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텐데 제가 자주 놀러 올게요. 고마워요, 선미 씨. 박선미 씨가 돌아간 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4월 어느 날 병원 정기 검진이 있었습니다. 신경과 정태민 의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좋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정 의사는 간단한 검사를 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인지 기능 검사. 검사가 끝나고 정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3개월 전보다 훨씬 나아지셨어요. 정말이요? 네. 기억력도 유지되고 있고 인지 기능도 악화되지 않았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정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아들과 전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운동하기. 맞아요. 그 3가지만 계속 지키시면 돼요.
지금처럼만 하세요. 진료실을 나오며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들으셨죠? 지금처럼만 하시면 돼요. 그래. 알았어. 제가 계속 옆에서 챙겨드릴게요. 5월이 됐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새로 받은 수첩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았다. 아들과 함께 산책을 했다. 벚꽃이 예뻤다. 저녁은 된장찌개를 먹었다. 맛있었다. 간단한 문장들이었지만 제게는 소중한 기록이었어요. 하루하루가 기적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전 아들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이 아이가 날 구해줬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6월 어느 날 아들이 저녁 식사 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표창 받았어요. 정말? 축하한다, 진우야. 감사해요. 그런데 사실 아들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봉사활동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전 놀라서 아들을 봤어요. 봉사활동? 네. 근데 이번엔 노인복지시설이에요. 어머니 일을 겪고 나니까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걱정돼서요. 그래? 네. 주말에 한 달에 2번 정도만 갈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랑 같이 가면 어떨까요? 전 아들을 봤습니다. 나도? 네. 어머니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혼자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 나도 이겨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같이 가자. 아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전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날들, 절망했던 순간들. 하지만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첫 봉사활동 날이었습니다. 아들과 저는 노인복지관에 갔어요. 관장님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 선생님, 그리고 어머님. 안녕하세요. 관장님은 저를 한 방으로 안내했어요. 어머님, 여기 계신 분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세요. 혹시 이야기 좀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방 안에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전 옆에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지쳐 있었어요.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한테 혼자 밥해 먹으라고 해서요. 힘들어요. 전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며느리한테 그런 일을 당했어요. 더 심한 일도요. 전 제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줬습니다. 생활비를 강요당한 일, 박스를 접었던 일, 수면제를 먹었던 일, 그리고 아들이 구해준 일.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쥐고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아들한테 말했어요. 늦었지만요. 그리고 도움을 받았어요. 저도 말해야 할까요? 네. 혼자 참으면 안 돼요. 말씀하세요. 가족한테, 이웃한테 아니면 여기 복지관에라도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가 생겼어요. 전 할머니를 안아줬어요.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어. 어머니가 정말 큰 힘이 되셨을 거예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가 지나고 햇살이 뜨거웠어요. 아들과 저는 매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2번 봉사활동을 갔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전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어느 여름 저녁 전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아들과 산책을 하고 복지관에서 봉사를 했다. 한 할머니가 용기가 났다고 고마워하셨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기쁘다. 지난 몇 달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다. 힘들었지만 이겨냈다. 그리고 지금은 행복하다. 잘 먹고 잘 자고 무리하지 않고 적당한 운동하기. 이 세 가지를 지키며 살고 있다. 아들이 옆에 있어서 든든하다. 일기를 덮고 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제 방에 왔어요. 어머니, 자기 전에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아들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어요. 이게 어머니 퇴원하시던 날이에요. 그리고 이게 오늘이에요.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퇴원하던 날에 저는 야위고 창백했어요. 오늘의 저는 혈색이 좋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죠? 그래. 많이 좋아졌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잘 이겨내셔서요. 전 아들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진우야. 내가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어. 저야말로 어머니가 계셔서 행복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고통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아들은 늦었지만 제 고통을 알아챘어요. 그리고 저를 구해줬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웃을 수 있어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곁에 있는 사람을 돌보지 못한다면 그 착함은 공허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아들도 저도. 앞으로는 서로를 더 아끼고 더 살피며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배운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혼자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힘든 일을 겪고 계신다면 부디 말씀하세요. 가족에게, 이웃에게, 복지관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